그리고 지금부터는 왜 지금 금융위기가 대부분은 예전처럼 2008년, 2009년, 2007년처럼 엄청난 것은 안 온다라고 90% 정도의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프린스턴 대학교의 노벨 그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는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하잖아요.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JP 몰건 체이스가 인수한 뒤에 내가 예금한 은행은 안전한가? 그리고 뭔가 아무튼 불편하잖아요. 뭐 내가 예금을 하고 거래를 하는 은행이 뭔가 위험하다고 하면은 금융위기가 또 올까? 금융위기가 오면은 거시적으로 나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런 같은 위협이 왜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해당되는가?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에서도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JP 몰건 체이스에 넘어간 내용을 전해드리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같은 사태가 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줄이죠. 기본적으로는 일자리도 줄어듭니다. 합병을 하거나 인수하면은. 그리고 임금도 줄어들고 또 투자도 줄죠.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불안하니까 또 은퇴연금이라든가 여러분들 그 어카운트 다른 세이빙에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.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또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물론 이제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데가 완전히 엄청난 회오리 바람에 망가진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JP 몰건 체이스라는 곳에서 그동안은 JP 몰건 CEO가 그곳에 자문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을 인수한 상태잖아요.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. 두 가지로 보면은 아직도 큰 은행은 몸집을 더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구나. 남의 슬픔이 이제 앞으로 잘 운영을 해나간다면 내가 더 커지는 게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거 뭐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주 만신창이가 돼서 손해보는 사람하고 생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.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와 JP 몰건 체이스의 관계는 그 점에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. 물론 앞으로 스몰 비즈니스들이 점점 더 은행에서도 조심하고 하니까 투자가들도 조심하고 하니까 뭐 좀 돈 빌리기 힘들어지는 그런 것도 있을 테니까요. 어디로 갈까나가 문제입니다. 올해 세 번째로 은행이 파산이 됐는데 파산되고 뭐 다른 은행으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했는데 2008년처럼 되는가?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서 새 은행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막 돈을 꺼내려고 몰려들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테고 정부가 과감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뱅크나 시그니처 뱅크 그리고 JP 몰건 체이스도 결국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인수했지만 이거 다 재무부가 나서서 한 일입니다. 그래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막았습니다.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일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 90% 정도는 예전처럼은 아닐 거야. 하지만 이 은행 파산 자체가 마지막이라고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. 어제 주식시장 보면은 그럭저럭 했어요. 뭐 부분적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뭐 다른 은행들 괜찮아 보였고 그래서 그런데도 항상 이 재정 상태에서의 역사를 보면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어떤 기자가 지적을 했던데요. 재정 이 분야에서의 역사도 보면은 안심했다. 이제 불을 껐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남아있던 불씨가 엄청나게 다가와서 그때 그 불을 과소평가했구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게 2007년도 2008년도의 금융사태였던 거죠.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오늘도 인상하고 언제 내리느냐를 그렇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은행들이 이자율 인상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당국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을 빨리 압류하고 주말에 사람들 월요일에 은행 갈 사람 혼돈되지 않게 빨리 팔게 JP 몰건 체이스가 인수하게 해줘서 어제 이제 JP 몰건 체이스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그 전에 시그니처 뱅크, 실리콘밸리 뱅크가 갖고 있었던 자산을 합치면요 3개 은행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런데 2008년도에 금융재정 사태에 있었을 때 은행들이 막 망했잖아요. 그때 얼마나 줄줄이 그땐 도미노였었죠. 그때 무너진 25개 은행 자산을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서 그 당시에 2007년, 2008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그 당시에 25개 은행, 워싱턴 뮤추얼을 포함해서 무너질 때에 갖고 있었던 자산보다 이번에 세계 은행이 갖고 있었던 자산이 더 많습니다.
워싱턴 뮤추얼이 제일 커서 4,320억 달러. 워싱턴 뮤추얼 그때 파산한 것 이후에는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가장 큰 은행이었잖아요. 2,130억 달러. 그 당시에는 워싱턴 뮤추얼 4,320억 달러 플러스 다른 은행들이 940억 달러 합쳐서 자산이 5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. 5,260억 달러가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. 그 은행들이. 이번에는 실리콘밸리 뱅크가 2,090억 달러, 퍼스트 리퍼블릭보다 약간 적죠. 2,130억 달러, 시그니처 뱅크가 1,100억 달러 해서 합치면은 지난번 금융사태 위기 때 수십 개 은행이 파산했었던 자산보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더 많은 5,320억 달러인 겁니다. 지금 연방 예금보험공사도 손해봤잖아요. 손해보고 있는데 이 세 개 은행이 망할 때 망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. 어떤 패턴이었냐면 성격은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. 특히 시그니처 뱅크는 암호화폐를 거래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번에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와는 전혀 상관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세계 은행 망한 은행의 공통점을 보면은 은행의 투자가 굉장히 위험했다는 건데 그게 이자율이 올라갈 경우 그 상상을 하지 못했으니까 1년 사이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은행이 투자한 곳에서의 자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리고 늘어나지 않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. 자산은 낮은 이자율로 고정된 곳에 투자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은 막 돈을 꺼내가려고 하고 그때 이미 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많이 높아졌을 때입니다.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. 그럼 은행은 본인들이 투자한 데서는 그 투자금이 많이 거치질 않는데 예금주에 대해서는 돈을 이미 많이 주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입은 작고 지출은 큰 거죠. 대차 대조표가 완전히 무너진 게 세계 은행의 공통점입니다. 두 번째 공통점은 은행의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 개 은행 모두 25만 달러 이상 예금을 한 예금주가 많습니다. 25만 달러까지만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해주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리저리 손을 써서 다 보호를 해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돈은 25만 달러 이상을 어디 은행에 내가 넣어놨다 하면은 그런 돈 예금주는 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뭔가 경제 상황도 보고 이 은행에 대한 지금 이윤이 1사분기 이윤이 어떻게 돼 있지 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이거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어 하고 이동을 잘한다는 거죠. 예금에서.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올 들어서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거의 갖고 있던 자산의 반을 3개월 동안 예금주가 다 꺼내가 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? 디파짓이 날아가 버렸어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통점은 이 세 개 은행의 운명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. 생각을 해보세요. 3월 초에 3월 10일쯤 됐을 거예요. 실리콘밸리 뱅크가 그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. 파산했어요. 망해버렸어요.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은행에 입금을 한 사람들이 그리고 은행을 모든 사람들이 거의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은행이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막 문제 불안하고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. 비슷하니까.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돈을 이동할 확률이 많다는 건데 물론 또 다른 공통점은 이 세 개 은행이 제일 앞에 것과도 연관되는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그걸 투자를 현명하지 못하게 해놓은 돈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게 가장 큰 것이겠죠. 그렇지만 규제 당국도 책임이 있습니다. 일찍 경고를 보냈어야지.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지난주에 이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? 연준도 알고 다. 그러면 진작에 알아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야지 하는 그 규제 당국도 준비가 부족했다. 그러면 이제 연준을 포함한 그런 당국에서는 의회도 비난을 합니다. 이거 의회가 그렇게 한 거다. 2018년도에 이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중간 정도의 은행,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라든가 시그니처라든가 퍼스트 리퍼블릭 정도, 한인은행은 여기에 아직 들어가지 못합니다. 제일 큰 이제 뱅크 오브 호프가 뭐 1,000억 달러 정도 되려고 하다가 지금 내려갔죠. 그래서 이런 중간 정도 되는 그 같은 은행에 대한 감시권을 의회에서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거 감시하지 못하도록 너무 느슨하게 풀어줬으니까 아무데나 돈 관리를 한 거다. 그 그리디, 탐욕에 의해서 더 많이 벌어보려고 미래의 이러한 일들을 이자율의 급격한 인상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의회도 비난을 하고 연준이 더 강력한 룰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?
대부분의 분석가는 최악은 끝났다라고 봅니다.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세계은행은 가버렸기 때문에 끝내서 지금 상황에서 비슷한 위험감은 끝났다. 그리고 이제 정부가 또 특별히 빨리 대응을 해서 위험한 불은 껐다.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상입니다. 그런데요, 일부에서는 더 나빠질 수도 있다. 앞서 그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지적을 한 것처럼 과소평가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또 그럴 수도 있는 게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인상하면 늘 말씀드리잖아요. 그 이자율을 인상을 해서 완전한 이자율 인상의 영향력을 보기까지는 기간이 길게 걸립니다. 뭐 6개월 가지고도 안 돼요. 1년 정도는 있어야지 되는데 그럼 이제 겨우 첫 번째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한 게 1년 조금 넘잖아요. 그 3월 달에 올리기 시작했었던 그것의 영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. 그 전에 뭐 9번입니까? 올린 이것은 아직 안 나타나는 거예요. 1년 뒤까지.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올린 이자율 인상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. 그럼 은행들이 그동안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었는가? 한인은행들도 예금의 비율과 투자하는 그 비율, 대출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가? 이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뭐 몇 개월 뒤에도 어떠한 영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다시 시작일 수 있는 거죠. 이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작은 은행이 죽고 그리고 이제 합병되고 하는 케이스가 수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뭐 거의 한 5천 개 정도의 은행이 있잖아요, 미국에서.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지 3대 은행의 실패는 3대 은행이 합쳐서 돈이 뭐 5천 몇백억 달러였었잖아요.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은행이 실패했기 때문에 경제를 슬로우 다운 시킬 수는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다른 은행들, 투자가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. 걱정을 한다는 것은 돈을 쓰는데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이고 그 조심스러운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비즈니스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, 소비자들도 이미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잖아요. 그럼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것이고 경제의 70%가 소비로 돌아가는데 따라서 경제 성장은 줄어들 수도 있다. 이게 결론이고요. 그리고 IBM의 그 CEO도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.